안녕하세요. 마인슨 대표 김미숙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격 이해를 좀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격을 잘 이해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좀 자존감 있는 나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은 진정한 내가 되고 싶어. 난 진정한 나의 모습으로 살 거야.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많이 하죠. 진정한 나라는 게 뭐냐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있는 모습이 진정한 나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요. 흔하게 쓰는 그 자존감이라는 말들을 우리가 입에 이렇게 익히 잘 쓰고는 있는데, 막상 사람들한테 자신감과 자존감의 차이를 물어보면은 대답을 좀 다 달리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자신감하고 자존감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신감은 뭔가요? 당당한 거. 좋아요. 뭐 무엇이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의지가 이렇게 결연한 모습이라든지, 뭐 추진력이 있다든지 이러면 좀 쟤 자신감 넘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럼 자존감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존재. 좋아요. 존자가 들어갔어, 가운데. 존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 나의 존재감을 알고 있다, 뭐 이런 뜻이는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될 거야.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있다라고 말은 할 수 없어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면 누구나 봐도 되게 자신감 넘치는 모습인데, 막상 알고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의식이 많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되게 수치스러움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역으로 대인관계를 할 때 이 모습을 들키기 싫어가지고 더 애를 써가지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내면을 보면 자존감이 굉장히 취약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당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 자존감 넘치는 모습을 한 사람들 보면 조용히 있는데 어느 날 보면 존재감이 막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면의 자존감이 취약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고, 자기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상황에 맞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줄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당당할 필요가 있으면 당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소리를 좀 내지 않고 기다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좀 조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이렇게 뭐 외향적이고 막 드러내야지 자신감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지. 왜? 내가 나의 존재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기를 알고 자존감을 이해할 때, 저는 이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무의식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근데 나라는 어떤 존재감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무의식, 전의식, 의식, 이런 얘기는 좀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가 의식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고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의식이에요. 근데 무의식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이 실체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무의식을 느끼고 있어,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무의식은 그냥 느낄 수도 알 수도 없는데 있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그렇게 마음의 심리 상태를 보이진 않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이 세 가지 지층 구조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의식, 전의식, 무의식 단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또 먼저 한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이 거의 빙산의 일각이죠. 정말 여러분들은 일생 동안 자기 자신을 이 빙산의 일각만큼 알고 살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무의식의 저장고에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 내면의 욕구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좀 다 부정적이야. 그죠? 폭력적 동기, 두려움, 부도덕한 충동, 좀 부정적이죠?
이런 단어들이 왜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무의식에 저장고에 왜 다 저장되는 걸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응? 예를 들면 아이가 슈퍼마켓을 이렇게 가다가 아무 물건이나 집잖아. 그럼 엄마들이 뭐라 그러지? 안 돼! 하지 마! 아이는 엄마가 비난하고 꾸짖으니까 얘가 그냥 과자라서 먹고 싶어 그게 집었다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 행동에 제어를 받죠. 그리고 그 행동을 안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얘가 무언가 내가 갖고 싶은 거를 가지려고 하는 욕구를 어떻게 될까? 거둬. 안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를 또 했더니 또 혼나.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욕구는 안 하는 게 내가 나타내지 않는 게 좋겠구나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러한 욕구들을 어디다 밀어넣는 거야? 프로이트에 의하면 무의식에다 다 밀어넣는 거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저귀 차가지고 기저귀 벗을 때 오줌 아무데나 싸도 나는 왜 오줌을 여기다 싸니 기저귀에다 싸야지 그래서 또 혼나고. 여러분들 기억을 다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살면서요 계속 부모나 사회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규정에 하지 못하게 되고 하지 말라 그러고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규제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다못해 초등학교를 들어가도 벌써 단체 생활이라는 걸 하게 되면 떠들지 말아라, 조용히 해라, 숙제해와라 얼마나 금기시되는 것들이 많아요.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다 얼루 들어가는 거야. 무의식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그런 금기시되는 생활 환경이나 그런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내 무의식의 창고에는 내 욕구에 충동들이 더 많이 저장되어 있겠죠. 이게 막 튀어나오고 싶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동적인 사람들은 이 이론에 빗대어서 말한다면 굉장히 금기시되는 내지는 명령적인 내지는 순종을 요구하는 권위적인 그런 사회 문화 구조 속에서 그런 가족 발달 환경 속에서 자랐을 확률이 더 높아요. 프로이트 이론에 의하면. 그래서 내 안에 또 다른 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굉장히 겉으로는 착한 아이의 모습인데 내면에서는 내 스스로 느끼기에 굉장히 많이 충동을 느끼고 있어. 이중인격이라고 우리가 쉽게들 말을 하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관대하고 뭔가 젠틀하고 뭔가 되게 다 잘 들어줄 것 같은 수용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의 나중에 이면을 보니까 굉장히 폭군적이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종종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욕구 자체를 발달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좀 잘 발현을 시켜야 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기대 역할에 따라서 하지 말라는 어떤 요구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욕구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하는 거야. 어? 그럴 때 우리는 나는 되게 이중인격인 것 같아 이런 표현도 하게 되고 너는 나를 착하게 보자면 사실 착하지 않아 이런 하소연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좀 많이 느낀다라는 거는 프로이트 이론에 의하면 그렇게 무의식의 창고에 우리의 욕구를 그만큼 많이 눌러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누구나 이런 모습이 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정도의 차이일 뿐이야. 왜? 기본적으로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되고 사회 문화권 속에서 그죠? 나라는 존재가 함께 더불어 살려면 법률도 따라야 되고 그죠? 사회 문화 가치를 우리가 다 어기면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그런 갈등들을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결국 나는 매번 갈등해요. 사실은. 갈등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왜? 욕구하고 언제나 사회적 기대 속에서 늘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으니까. 프로이트는 그거를 이드, 에고, 슈퍼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단계로 나눠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슈퍼에고가 그렇게 말했던 어떤 사회적인 금기, 그러니까 부모의 명령 그런 어떤 기준들이죠. 그리고 이드는 하고 싶은 욕구야. 근데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에고라는 건 뭐냐면 현실에서 이드하고 슈퍼에고의 갈등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자아라는 거는 현실에서 이 둘의 갈등을 어떻게 잘 조절해가지고 나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이걸로 고민하는 게 자아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갈등이에요. 갈등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늘 갈등하고 욕구와 사회적인 기대 역할을 내가 얼마만큼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를 늘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죽을 때까지. 그러면 이런 욕구하고 사회적인 기대 역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우리 자아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아 개념이라는 말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평가하느냐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되게 자신감이 넘쳐. 나는 되게 적극적이야. 나는 되게 소극적이고 난 되게 수줍음이 많고 난 저런 거 잘 못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서 긍정적인 개념이든 부정적인 개념이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개념을 다들 갖고 있죠. 그런데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숙고해 봐야 될 것이, 예를 들면 제가 이름이 김미숙이잖아요. 제가 김미숙인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날 때부터 나는 김미숙이야 이러고 태어났을까? 엄마가 아이고 미숙아 이러고 불러줬을 거 아니에요. 또 친구들이 학교에서는 야 미숙아 이러고 불러줬을 거 아니야. 학교에서 출석부 부를 때도 김미숙 이러고 불러줬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내 이름을 아는 거는, 내가 누군지 아는 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불러줬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그런 평가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 되게 적극적이야. 너 그런 면이 있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되게 적극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누가 엉뚱하게 너 되게 소극적인 것 같아. 그러면 좀 생뚱맞잖아. 나한테 그런 면이 있었어?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아 개념은 대부분 타인들에 의해서 나를 바라봐 주는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옆에도 나와 있지만 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고 있어. 그럼 내 개념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좋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썽꾸러기고 계속 누군가는 나한테 문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곳에 갔더니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니야 너 되게 좋은 점이 많고 너 이런 점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고 이렇게 누군가가 계속 얘기해주면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나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이 나에 대한 개념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실체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개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누군가가 계속 나를 단정 지어버리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니까.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 이 말에 제일 예민해요. 나대지 마. 너 왜 이렇게 나대니? 이 말을 너무 싫어해. 근데 이 말을 또 가장 많이 듣는데 왜 그럴까? 이게 유난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좀 심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약간 유교적인 문화에 대한 뿌리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난 척을 하거나 자기를 많이 드러내거나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서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거를 좀 겸손하지 못하다? 뭐 이런 평가로 좀 이렇게 좀 못하게 하는 분위기야. 그래서 그거를 막 나서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하는 애들 보면은 좀 나서지 말고 좀 겸손하고 좀 가만히 좀 있고 이런 평가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누군가가 계속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게 되면 그런 외향적인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그 하지 마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불편하겠어. 그러면 내가 그 사회에 적응하게 되려면 내가 이렇게 좀 나서고 싶어도 그걸 나서는 거를 좀 안 하는 방향으로 자기를 계속 맞춰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욕구는 늘 이 안에 그득하게 저장되어 있고 나이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모습으로 길들여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떻게 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을까요? 많이 혼난 아이들은 난 너무 나대. 난 너무 나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막상 얘기를 들어보면 나대지 못하고 오히려 움츠러들고 있는 애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나대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는데, 그래서 어디서 누군가가 막 이렇게 좀 자기를 많이 잘 피하라고 적극적인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 보면 보기가 싫어요. 쟤 왜 이렇게 나대? 또 그 얘기를 남한테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 투사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억눌러 놨는데 그 욕망의 모습을 누가 하고 있어. 그럼 나도 못하는 걸 네가 해? 이런 기분이 들죠? 그럴 때 이 사람한테 나의 심리를 던진다. 던진 모습으로 본다 해서 그걸 투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혐오하고 있다면 그건 내 안에서 내가 해결이 안 된 모습을 누군가한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에 대한 개념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되어질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대지 마라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 성격 이해를 통해서 세 가지 관점을 이해했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들었던 그 말이 나는 너무 나대서 굉장히 그러한 것들을 안 보이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지 사람들한테 있으면 되게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으로 변했다는 거야. 그리고 부끄러움도 많고 자기 얘기를 잘 표현을 못해서 발표 불안도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적극적인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럽고, 근데 직업은 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냐면 서비스 직종에서 또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또 많이 상대해야 돼. 그래서 자기는 이 직업군이 굉장히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오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대인관계를 편안하게 하고 자기의 모습을 좀 편안하게 보일 수 있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좀 도움받고 싶어요. 이런 호소를 하는 아이인데, 부모한테 받은 그 어떤 유전적인 성향을 보면은 아이가 굉장히 외향적인 아이야. 심리검사를 해봤는데도 외향적인 기질이 되게 많이 나왔어. 발달 환경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엄마가 여자는 조숙해야 되고, 여자는 말이 적어야 되고, 여자는 나서지 말아야 되고, 자고로 여자는, 이런 부모님이셨어. 그러니까 여자애는 자기가 그런 성격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훈육을 많이 받았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훈육을 많이 받고 자랐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길들여져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런 발달 환경 때문에 이 아이는 점점점 나대지도 못하고 나대지도 않는 그런 아주 조용한 수줍은 내성적인 아이의 모습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아이가 가장 활발했을 때의 모습이 언제냐고 얘기를 했던 친구들 사이에서래. 친구들은 자기를 그렇게 보지 않는데, 그래서 자기는 다른 어느 관계보다도 자기하고 마음 맞는 관계에 자기는 거의 코미디언 수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친구들은 하지 마라 소리 안 하거든. 친구들은 자기를 이해해 주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마음껏 자기의 기질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다 보니 거기서는 얘가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아이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특히 어른들, 어른들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얘가 주눅이 들고 나서지 못하고 막 이런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과는 다른, 하고 싶은 모습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이 얘기를 통해서 보면 어쩌면 내가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들이 왜곡되어질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아 개념을 잘 바람직하게 이해한다는 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나는 늘 갈등한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내 기본적인 욕구하고 사회에서 기대하는 역할이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집에서 딸, 아들로서 기대되는 역할들이 있어.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 직업에서 종사를 하게 된다면 내 직업의 직군에 맞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역할군들이 또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 낳고 엄마 되고 아빠 되면 엄마 역할 해야 되고 아빠 역할 해야 되고, 그것도 다 사회적인 기대 역할이에요. 내 욕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그것에 반해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부응하는 모습을 하게 되면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것인가, 사회적인 기대에 맞춰줘야 되는 건가를 늘 고민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그걸 갈등을 한다고. 근데 아까 제가 그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 사람이 자기한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그러한 개념들을 어떻게 끌어안게 되었는지 그 사람의 경험을 들어봐야 돼. 그리고 너 어떻게 자랐니? 네 부모님은 너를 어떻게 대했니? 너 친구 관계는 어때? 그래서 너는 너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들을 들어봐야지 돼.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친구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외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얘기했을 때 자기가 제일 자유롭고 편하다고 그랬잖아. 그게 자기의 모습인 거예요, 원래. 근데 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잘못된 평가였던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그 갈등 경험의 상황과 맥락을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객관적으로 이해를 해주고 난 다음에 아, 네가 그렇게 너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구나 하고 우리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타당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개념을 끌어안았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또는 사회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왜곡해서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요, 그것에 대한 불편감이 덜어지면서 나를 새롭게 쓸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그럼 그 아이도 아, 내가 알고 봤더니 되게 외향적이고 이런 아이인데 관계 속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의 욕구의 모습으로 제대로 잘 발현시킬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직한 자아 개념이라는 거는 그런 욕구와 사회적인 기대 역할 속에서 갖게 된 어떤 자기의 개념들을 잘 객관적으로 타당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왜곡된 자기 개념을 잘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한다라는 게 얼마만큼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고 나를 나답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어떤 수단이 되고 토대가 되는지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유념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자존감 있는 나라는 거는 경험의 어떤 상황과 맥락을 객관적으로 이해한다. 이 객관적으로 이해한다는 건요, 내 얘기만 가지고 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주변에 나를 계속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곧 내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직업군이 이런 점에서 참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심리학이라는 또 상담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이해의 토대의 틀을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눈이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전문인으로서 더 많이 갖추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당신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당신은 이런 사람이기도 하고 저런 사람이기도 해요. 그럼 당신은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니 당신은 당신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하고 자기를 재발견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가 이제 더 드러나기 전에 빨리 가서 몰래 상담받아서, 그래서 이 심리 상담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해하는데, 건강하고 원만한 바람직한 관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상담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객관적인 이해를 받는다라는 거는 그렇게 경험의 상황에 대해서 또는 그런 타인과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잘 이해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런 아까 우리 욕구하고 사회적 기대 속에서 늘 갈등한다 그랬죠? 그 갈등에 따른 왜곡된 자아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해하면서 사람들하고 관계하는데 뭔가 불편하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아, 뭔가 내가 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다. 내가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이해를 근거로 내가 이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를 제대로 잘 이해받고 나면 여러분들 아까 성격의 세 가지 우리가 이해의 토대를 얘기할 때 나의 관점이 내가 나를 이야기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관점이 변화를 통해서 예전에는 부정적이었고 자기를 잘못 알았던 것들을 아주 긍정적인 시각으로 다시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진정한 자존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존재라는 거는 내가 무엇인가를 논하기 이전에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나의 가치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나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거는 내가 왜 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이해를 제대로 하는 것에서부터 저는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나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심리적인 이해를 토대로 해서 나의 개념을 잘 파헤쳐 보면 어쩌면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부정적인 시각 같은 것들이 이미 내 능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하고는 다르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단정되어진 또는 사회적인 규정에 의해서 낙인되어진 그런 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또 이해할 수 있는 눈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나를 잘 이해하고 나면 나의 그런 객관적이고 바람직한 이해를 통해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알고 그런 자존감에 대한 어떤 자신을 느끼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많이들 말씀하시는 정말 자신감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성격 속에 얽힌 자신의 이해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는 수단이 결국은 타인을 이해하게 되는 수단도 되고요. 여러분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자기를 반영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또 알게 되잖아요. 관계 속에서 결국 나를 이해한다는 거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존감 있는 그런 진정한 나의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이해 수단이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